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쟁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인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연일 수도 있는데 손이 형님과 저는 후자에 가까운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요. 형님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이 됐던 적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노는 물이 달라서 같이 어울려 지낸 적은 없어요. 그래도 형님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어요. 학창시절부터 워낙 잘 나가던 친구였으니까요. 집도 잘 살고 얼굴도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해서 여학생들한테는 워너비였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런 형님이 부러웠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층이 다른 교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갈라 만든 학교였어요. 여학생은 1, 2층을 쓰고 남학생은 3, 4층에서 수업을 했죠. 쉬는 시간이 되면 몇몇 남학생들이 내려와 여학생 교실 앞에서 얼쩡거리곤 했는데 그 대부분이 저희 형님을 보러 온 애들이었어요. 어떻게든 말 한마디 붙여보려고 저희 반 교실 창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저희 반 친구들은 다들 들떠 있었지만 형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런 것들은 내 상대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게 도도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형님은 한 학년 선배랑 사귀게 되었어요.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그 선배는 형님 못지않게 외모도 성적도 좋은 학생이었죠. 집안도 꽤 좋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대기업 간부라고 했던 것 같네요. 교정을 걷다 보면 종종 선배와 형님이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학생 신분이라서 진한 스킨십은 없었지만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학생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실은 선배가 제 짝사랑 대상이었거든요. 선망의 대상이던 형님과 짝사랑 대상인 선배의 달달한 연애를 지켜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다고 형님한테서 선배를 뺏을 자신은 없었어요. 저는 인물도 성적도 심지어 집안 형편도 형님한테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음악실에서 수업이 있었는데 반장인 형님이 악기 정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둘이 음악실에 남아 있었어요. 정리가 얼추 끝나서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형님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리곤 정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지은 선배한테 편지까지 보냈더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딱 널 두고 하는 말이네. 그깟 편지로 선배를 뺏을 수 있을 줄 알았니?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상희야, 그런 거 아니야. 편지 보낸 건 너랑 선배가 사귀기 전이야. 그 후로는 그런 적 없어. 정말이야. 언제 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네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남자한테 껄떡거렸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니까. 거지 같은 게 감히 누굴 넘봐? 네 꼬라지를 봐. 선배랑 가당키나 하니?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남의 입을 통해 듣고 보니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죠. 형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하루아침에 저는 우리 학교 유명 커플을 깨려는 파렴치한 년으로 둔갑해버렸으니까요. 미친년? 어떻게 친구 남친을 뺏겠다고 수작을 부리냐? 완전 미친년 아냐? 지 주제에 지훈 선배를 넘본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 병신이 주제 파악도 못해요. 제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온갖 욕설이 날아왔어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나마 저랑 친했던 친구들도 점점 저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아무도 저랑 상대해주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입시를 앞둔 학생한테는 잘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지옥 같은 학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랑 같은 과에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고생에서 벗어나니 이번엔 생활고 때문에 몸이 힘들어졌어요.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하시는 바람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엄마 혼자벌이로 세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거기다 제 대학 등록금까지 내야 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입학하고 얼마 뒤부터 강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어요. 평일 알바와 주말 알바를 모두 하면 제 용돈을 감당하고 등록금 일부는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평일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일했고 주말엔 파스타집에서 서밋을 했어요. 파스타집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오는 맛집이었는데 그래서 서빙을 하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대학생들도 있고 휴학 중인 학생들도 있었죠. 그때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주방 보조로 있었는데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상황이었죠. 나중에 알았는데 오너 셰프가 아주버님 친구였더라고요. 집안에 문제아였던 남편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아주버님은 남편이 군제대를 하자마자 친구 밑에 주방 보조로 넣어주었대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칠 줄 알았던 남편은 그곳에서 1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을 해나갔고 셰프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 남편을 위해 셰프는 퇴근 후 주방 사용을 허락해 주었고 밤늦도록 남편은 요리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과 비밀 연애를 하는 동안 갖가지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었어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런 와중에도 연애를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해요. 연애를 한 지 반년쯤 됐을 무렵 남편은 유학을 떠났어요. 정식으로 요리 공부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솔직히 그때 우리 연애는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고작 반년 정도 연애를 했을 뿐인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남편이 유학 중에도 스카이프로 매일 밤 전화를 걸어오는 통에 장거리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 지내는 건 익숙했던 터라 얼굴 못 보는 것쯤은 참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지더군요. 정작 직접 만나서 연애를 할 때보다 멀리서 전화로 하는 연애로 감정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졸업식장에 꽃다발을 들고 멋지게 나타난 모습을 보곤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하셨죠. 남편은 자기 가게를 차릴 때까지 돈을 모아야 한다며 호텔에 취직을 했고 저는 저대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입사 초기엔 서로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어느 정도 직장에 적응이 돼서야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대학 동기들과 직장 동료들의 결혼 소식이 자주 전해져서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6년 가까이 연애를 했지만 남편은 아직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주위에선 다들 결혼을 하는데 이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결혼을 닥달하기는 창피했고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는 내내 저기압이었는데 헤어질 무렵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딱 2년만 기다려줘. 그때쯤이면 내 가게 차릴 돈이 얼추 마련되거든. 가게 차리면 뭐, 가게 차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홍기찬 여자한테 인연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알기나 해? 자긴 내 걱정도 안 되지? 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건데 뭐가 그렇게 초조한 거야? 설마 내가 너랑 결혼 안 할까봐 겁나서 이러는 거야? 넌 정말 널 어떻게 보고 네 눈엔 내가 결혼도 안 할 여자랑 7년이나 사귀고 나몰라 할 쓰레기 같은 놈으로 보였어? 내가 어릴 때 놀고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했지만 그래도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2년만 기다려줘. 너희 부모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해달라고.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은 일찌감치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럴 거 진작 말 좀 해줬으면 속 태우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약속대로 2년 뒤 가게를 오픈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고 손님들의 입소문도 한몫해서 오픈 초부터 늘 테이블이 꽉 차곤 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자 남편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자기가 살아온 얘기부터 앞으로 결혼 이후의 계획까지 마치 임원들 앞에서 PT를 하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죠. 그런 설명을 듣고 결혼을 반대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윤정이 좀 잘 부탁해요. 애가 워낙 내성적인데다 자기 속 얘기를 좀처럼 안 해서 엄마인 나도 얘 속을 잘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듬직한 남자를 만나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남편 손을 꼭 잡고는 한참 동안 놓지 않으셨어요. 학창시절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걸 세세하게는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던 모양이었어요. 외롭게 자란 딸을 부탁한다며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 제 학창시절 얘기를 들어 알고 있던 남편은 제가 평생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은 우리는 2주 뒤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원래는 저희 집에 인사드린 뒤 바로 다음 주에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아주버님 출장 때문에 한 주 연기를 했거든요.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학창시절부터 모범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해서도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랐고요. 남편이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저랑 동갑이라고 했어요. 동갑내기 손이 동서가 있다는 말에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연하 아닌 게 어디냐고 내심 위안을 삼았죠.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 보니 꿈에도 보고 싶지 않았던 인간이 떡하니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시절 저를 괴롭혔던 상희였어요. 상희도 저를 보더니 인상을 팍 쓰더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시댁에서 형님 동서지간으로 만나다니 이게 무슨 인생의 장난인가 싶었죠. 부모님께서는 제 덕분에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인간이 됐다며 엄청 저를 반겨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이요. 네가 복덩이다. 변변찮은 내 아들놈 사람 만든 1등 공신이야. 그 오랜 시간 내 아들 안 버리고 곁에서 잡아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도훈 씨가 스스로 열심히 한 거죠. 어머, 얘 말도 이쁘게 하는 것 좀 봐. 안 그래요, 여보? 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어요. 바로 결혼시킵시다.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말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마치 저를 인생의 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겨주셨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상희는 내내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학창시절 자신이 제게 한 일이 드러날까 겁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상희는 차를 마시고 저녁 준비를 하는 중에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우리 도련님 꼬신 거니? 너 정말 영악한 애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랑 도훈 씨가 먼저야. 너랑 아주버님이 만나기 전부터 우린 사귀고 있었다고. 그리고 난 너랑은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럼 지난 일은 접고 형님 동서로만 지내. 나도 더는 너한테 간섭 안 할 테니까. 화해도 아니고 뭐도 아닌 휴전 같은 관계를 지속하기로 한 이후 형님은 딱 손이 형님으로만 저를 대했어요. 저 역시 그 정도 거리를 유지했고요.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도 저희 집 편의를 많이 봐주셨고 특히 어머님은 제게 엄청난 예물을 해주셨어요. 둘째야, 이건 큰애한테는 비밀로 해야 한다. 며느리 간에 차별한다고 큰애가 삐칠 테니까. 알았지?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예물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형님 모르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 생일엔 회사로 꽃바구니를 보내주셨고 매달 통장으로 용돈도 보내주셨어요. 어머님, 저 용돈 안 주셔도 돼요. 오히려 직장 다니는 제가 어머님 용돈을 드려야죠. 아, 설아,
네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번 돈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니? 난 싫다. 그리고 내가 둘째 네가 예뻐서 주는 돈이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 큰애는 일도 않고 집에서 놀아도 지 친정에서 용돈 듬뿍 받고 사니까 괜한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알면 서운해할 테니까 큰애한테는 비밀로 하고. 알았지? 남들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화병을 달고 산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저희 친정 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시면 주셨지 덜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고도 시댁에 가는 일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건 바로 형님 때문이었죠. 아무리 휴전을 했다고는 해도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 일이 떠올라 불편했거든요. 형님은 형님대로 저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볼 때마다 불안해 보였고요. 형님은 대학 졸업 전에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유산을 한 이후로 임신이 안 돼서 고생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혹여 제가 먼저 임신을 할까봐 늘 전전긍긍했어요. 말로는 누구든 먼저 임신을 하면 집안에 좋은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 먼저가 제가 아닌 자신이기를 바랬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임신 때문에 한 결혼인데 결혼의 원인이 사라져버렸으니 시댁 눈치도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바라는 형님과 달리 저희 부부는 아이를 좀 천천히 가질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것도 얼마 안 됐고 저도 승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비임을 계속하다가 며칠 방심했을 뿐인데 하필 그때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생각 이상으로 기뻐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손주가 쓸 침대며 장난감을 사러 달려나가실 기세였죠. 세상에, 네가 복덩이라고 하지 않든 잘됐다 잘됐어. 그래, 우리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는 거니? 아직 6주밖에 안 됐어요. 출산은 내년 봄쯤 돼야 할 것 같아요. 봄? 딱 좋네. 춥지도 덥지도 않고. 큰애가 결혼식도 하기 전에 그렇게 돼서 지금껏 큰애 눈치 보느라 손주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가슴에 맺힌 게 확 풀리는 것 같구나. 고맙다 둘째야. 안 그래도 유독 저한테 정을 주시던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에 전보다 더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형님 눈치를 봐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버님 생신을 며칠 앞두고 형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동서가 시집 오고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이니까 이번 생신상은 동서가 준비하는 게 어때? 아버님 어머님 사랑 독차지하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못할 것도 없는 일이었지만 명령조로 말하는 형님 말투에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이건 평소 내가 차리던 생신상 차림 메뉴인데 능력이 되면 다 하고 안 되면 메인 메뉴 몇 가지 골라서 해. 아, 그리고 애 가진 유세 떨면서 못하겠다는 말 할 거라면 어머님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해. 여우같이 뒤에서 어머님 구워 삶을 생각 말고. 알았어? 내가 언제 어머님을 구워 삶았다고 그래요. 아버님 생신상은 내가 준비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아무리 손윗사람이라고 해도 불쾌하니까. 순순히 형님 말을 들어주기는 싫어서 저도 한마디 쏘아댔어요. 그랬더니 파르르 해서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야, 네가 애 먼저 가졌다고 날 이긴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태어난 네가 시댁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몸뚱이밖에 더 있겠니? 그러니 애나 쑥쑥 낳아서 시부모님께 충성해야지. 별 수 있냐고.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어머님 손에 명품 백 하나 안겨드리면 그걸로 게임 끝이야. 뭘 알아야지. 그래, 애 가진 김에 유세 실컷 떨어봐. 그것도 얼마 안 갈 테니까. 혹시 아니? 네가 유산이라도 할지. 너라고 온전히 애 낳는다는 보장 없잖아? 안 그래? 형님의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내 애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겠다는 선전포고 같았거든요. 따질 새도 없이 형님은 가버렸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형님이 바라는 대로 순순히 당해주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겼죠. 그래서 아버님 생신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전날 밤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채소랑 고기, 생선을 손질해 두었고 갈비는 양념에 재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당일에 조리만 하면 되도록 모든 걸 끝내놓느라 서둘렀더니 온몸이 결려서 남편이 오는 줄도 모르고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출근시키고 서둘러 집 청소부터 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하는 가족 초대라서 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날 무시하는 형님한테는 더더욱 책 잡히기 싫어서 비싼 생화도 사다가 꽃병에 꽂아두었죠. 집 청소를 마치고는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를 했어요. 블로그에서 찾은 레시피를 보며 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지만 잡채도 제대로 됐고 갈비찜, 해파리 냉채랑 소고기 편채,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굴전까지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저녁 미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다고 했고 아주버님 퇴근에 맞춰 형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6시 반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퇴근길이라 차가 밀리나 보다 하고 30분을 더 기다렸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둘째야, 어디니? 네? 집인데요. 아니 얘가? 너 아직도 집이면 어떡해? 다들 너 하나 기다리느라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무리 임신을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는 해도 그렇지. 네 시아버지 생신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 힘들다고 큰애가 뷔페도 예약도 다 하고 꽃바구니며 케이크까지 다 준비했는데 예쁘다 했더니 너 안 되겠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전 집에서 아버님 생신상까지.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말 안 해도 누가 꾸민 짓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상인은 절 이런 식으로 괴롭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부모님이 피곤하시다며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시자 형님이 나서서 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동서, 작작 좀 해. 어머님 아버님 피곤하시다는 말 못 들었어? 그러게 애 가진 유세 좀 그만 떨라고 내가 그랬지? 꼴 좋다. 야, 전상이, 너 정말 이럴 거야? 나한테 아버님 생신상 차리라고 해놓고 뷔페에 모시고 간 거 네가 꾸민 짓이지? 말해 이 기집애야. 그때였어요. 대문을 나서던 아주버님이 제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재수씨,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동갑이라곤 해도 엄연히 손윗사람인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오는 일만 해도 그래요.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될 일이지 왜 엄한 사람을 잡습니까? 집사람이 오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아주버님은 오히려 제게 소리를 쳤어요. 형님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피식거리더군요. 그 모습에 억울해서 눈물부터 났어요. 이 자리에 내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서서 집으로 도망쳐왔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먼저 퇴근한 남편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음식들은 다 뭐야? 형수님이 아버지 생신은 뷔페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음식을 장만했어?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남편을 보니 서름이 복받쳐서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저보다 더 열을 내더라고요. 당장 형님한테 가서 따지겠다는 걸 겨우 달래서 재웠네요. 다음날 잠결에 방 밖에서 들리는 남편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시댁에도 전화를 해서는 홀몸도 아닌 사람이 회사에 월차까지 내고 생신상을 준비했었다며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남편이 냉장고에 넣어둔 전날 생신상을 준비한 음식들,
사진까지 죄다 찍어서 보냈더니 어머님이 바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날 일은 남편 덕에 정리가 됐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지 뭐예요. 동서, 지난번 일도 사과할 겸 내가 베이비 샤워 해주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올래? 지난 일은 잊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니까 꼭 와줘.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그러나 의심이 갔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여자들끼리 할 거니까 제 남편은 부르지 말라는 말에 이럴수록 남편을 꼭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약속 시간에 맞춰 형님 댁에 간 저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형님을 추종하던 패거리들이요. 저를 보자 동창들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제게 함부로 떠들어댔어요. 대박! 야, 너 제정신이냐? 상희가 오란다고 정말 오면 어떡해. 이제야 말이지만 솔직히 너 학교 다닐 때 상희한테 좀 당했니? 나 같으면 이가 갈려서라도 얼굴 보기 싫을 텐데 어떻게 형님 하면서 붙어있냐? 비위가 좋은 거냐 속이 없는 거냐? 그러자 형님이 의기양양하게 그러더군요. 얘가 워낙 없이 살아서 내 앞에서 벌벌 떨잖니. 베이비 샤워해준다니까 쪽팔린 줄도 모르고 달려온 꼴을 봐라. 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에도 봐. 내가 돈 좀 처발라서 똥구멍 살살 긁어주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다 내 편 들어주시잖아. 말로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너한테 필요한 순간엔 확 돌아설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충성하지 말고 내 밑에서 개처럼 기란 말이야. 그럼 내가 가끔 콩고물 좀 떨어뜨려 줄게. 아주 신이 나서 깔깔대는 형님을 보니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이 더 기대가 됐어요. 전상희, 너 이러고 사는 거 아주버님도 아시니? 네가 이렇게 인간 말종이라는 걸 알고도 우리 시부모님이 널 맏며느리로 인정해 주실까? 난 그게 참 궁금하다. 그래, 니네 집 돈 많지. 그걸로 더러운 네 인성도 잘 가리고 살았고. 근데 상희야, 인생이 언제까지 돈으로 해결될지는 않아. 특히 너처럼 친정 돈만 믿고 능력도 없이 빤빤히 놀고 먹는 인생한테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인생이라고. 네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난 그래도 내 힘으로 대학도 나왔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팀장까지 맡고 있어. 그뿐이니? 성실한 남편 만나서 우리 손으로 가정도 꾸렸고 아이까지 가졌어. 그런데 그동안 내가 이 모든 걸 이룰 동안 넌 뭐 했니? 여전히 17살 때 못된 벌은 못 버리고 지금까지 나이값 못하고 사는 거 외에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네 밑에서 개처럼 기라고? 그건 안 되겠는데? 네가 사는 꼴이 완전히 윗바닥인데 너보다 한참 위에 서 있는 내가 어느 세월에 그 아래까지 내려가겠니?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난 너처럼 더러운 시궁창에 발 디딜 만큼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니까. 아, 그리고 너 대신 내가 초대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지금까지 대화 내용 잘 들었지?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올라와. 잠시 뒤 아주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착한 딸이자 조신한 아내로 코스프레를 해오던 자신의 실체가 순식간에 발각되었으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겠죠. 형님은 저를 괴롭히려고 꾸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렸고 그 결과 이혼녀가 되고 말았어요. 제 앞에서 늘 승자처럼 군림하던 형님은 제게 KO패를 당하곤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태교에 한창이랍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좋고 남들보다 잘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몸 건강히 태어나 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변에 마음 따뜻한 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